기업, 그 다음에 정부가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기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배운 거하고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게입니다. 소비 주체다. 그리고 생산부 시장에서 수요자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다. 그리고 납세의 주체다.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다 앞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할 거면 좀 더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그 인강들을 보면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안 나오거든,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 근데 그걸 알아야지만이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때에서 좀 더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게. 가게에서 거기 나와 있는 생산부 시장에서 소비자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걸로 끝내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가 한계 효용이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 한계 효용. 자, 한계 비용과 한계 효용.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게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면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계 비용과 한계 효용. 그것이 더 큰 것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XJ의 비용이 한계 비용이에요. XJ의 한계 비용. 그 다음에 그러면 한계 비용이 아니고 여기서 비용을 하지 맙시다. 이 비용 하지 말고 그냥 XJ의 가격이에요. XJ의 가격으로 뭘 나누냐면 XJ의 한계 효용을 나눠버리면 뭐가 나와요? XJ의 가격으로 XJ의 한계 효용을 나눠버리면 뭐가 나와? XJ 1원당 한계 효용이 나와. 한계 효용이란 건 뭐냐면 하나 더 구입할 때 추가되는 효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살 때는 효용이 100이에요. 두 개 살 때는 효용이 두 개 샀을 때 총 효용은 220이야. 세 개 샀을 때, 내가 세 개를 살 때는 총 효용이 300이야. 네 개를 샀을 때는 한 360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샀을 때 한계 효용이 10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개 샀을 때, 그러니까 하나 살 때 100이니까 하나 더 샀을 때 뭐가 몇이 추가됐어요? 120 추가됐지. 그게 한계 효용이야. 없었던 거, 내가 안 가지고 있었어. 제로에서 하나를 사니까 나한테 100을 줬어. 그리고 하나 더 사니까 120이 추가됐어. 이건 총효용이니까. 그 다음에 220에서 하나 더 사니까 몇이 됐어요? 300. 그럼 뭐예요? 한계 효용이 몇이 추가된 거예요? 80. 60.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100, 120, 80, 60.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XJ를 살지 YJ를 살지 고민이야. 그럼 뭘 봐야 돼? 가격당 뭐예요? 한계 효용을 보면 되지. 어떤 게 더 큰지를 보면 되죠. 어떤 게 더 큰지를 보면 돼. 만약에 얘가 더 커? 그럼 얘를 사면 되지. 얘가 더 커? 얘를 사면 되지. 얘가 더 커? 얘를 사면 되지. 내가 뭘 먼저 살 거냐? 더 큰 걸 사는 거죠, 당연히. 효용을. 그런데 보통은 문제 나올 때는 가격이 같아요. X도 1,000원, Y도 1,000원. 그럼 뭐만 보면 돼?
가격이 같으니까 뭐만 보면 돼. 한계 효용만 보면 되지. 내가 뭘 먼저 살 거냐? 뭘 많이 사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뭘 사야 되냐? 두 번째는 뭘 사야 되느냐? 세 번째는 뭘 사야 되느냐?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각 한계 효용을 보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한계 효용.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둬야 될, 이 가게에서 봐야 될 게 한계 효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계 효용이고,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인간이라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비합리적 소비를 해요. 그럼 그 형태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과소비. 과소비하죠. 또는 과시소비. 과시소비. 또는 충동소비. 또는 의존소비. 의존소비. 또는 투기소비. 투기소비. 또는 마지막에 스납 효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소비는 뭐냐면 나의 소득 규모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소비 규모가 더 큰 거죠. 소득 규모보다 소비 규모가 더 큰 거예요. 이게 과소비입니다. 자, 과시소비는 우리가 베블렌 효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베블렌 효과. 베블렌 효과. 그러니까 베블렌 효과가 뭐냐면 과시소비예요. 과시. 그러니까 과시. 그러니까 얘가 특이하게 원래 싸야 더 많이 사요? 비싸야지 더 많이 사요? 싸야지 더 많이 사요? 비싸야지 더 많이 사요? 싸야 그 당연한 거죠. 효율적인데. 근데 이건 싸면 안 사요. 비싸야지 사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수요의 법칙을 배울 때 수요의 법칙이 예외야. 비싸야지 사요. 수요가 올라가. 왜? 과시해야 되니까. 과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제 누가 전 시계를 안 차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시계를 안 차는데, 귀찮더라고 그냥 차봤는데, 왠지 거슬리고, 뭐 손 씻거나 샤워할 때마다 이제 자꾸 이제 벗어놓고 잃어버리고 해서 잘 안 차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 시계 샀다고. 얼마냐면 요즘에 누가 선전하는 게 있는데 손흥민 선전한 시계 알아요? 시계 좋아해요? 알아요? 시계? 손흥민 선전한 시계 알아요? 오, 난 그 이름도 모르는데. 그거 유명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아요, 시계? 그거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시계 알아요?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한 300만 원이래요. 괜찮네. 근데 문제는 과시가 안 돼. 괜찮네. 무슨 다른 사람이 또 샀어. 그거. 그래서 나도 살래. 과시가 안 되지. 과시가 안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계 샀어. 시계 이거 뭐예요? 이거 좀 돈 주고 샀어. 이거 얼만데? 4천. 살 수 있어요? 시계? 못 사지, 4천. 어떻게 해? 기술해도 나면 어떻게 해? 야, 기술해도 나면 어떻게 해? 여자들. 봐봐. 여자친구가 가방 사달래? 가방 사달래. 명품 가방. 어떡하냐. 500만 원이야. 예? 한 5, 600 해요. 사달래요. 사줄 수 있어, 없어? 안 돼. 왜 그래? 사랑하면 사줄 수 있지. 500, 5, 600. 12개월 항부하면 되지. 12개월 할부로. 사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돼? 있긴 있지. 진짜 사랑하면. 근데, 오빠, 왜? 나 명품 가방 사고 싶어. 얼마인데? 6천. 자, 이제 살 수 있어, 없어? 도저히 그건 사줄 수가 없어. 6천. 어떻게 12개월 할부도 500이야. 12개월 할부했는데 500이야. 어떻게 해? 나 월급 300 받는데. 그건 안 된다니까. 가줄 수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과시가 되지. 그러니까
3, 400, 5, 600, 7, 800 가방으로는 과시가 안 돼. 안 사. 오. 근데 이제 5천 하면 이제 과시가 되지. 과시가. 자동차도 요즘에 옛날에는 그래도 독일 3사. 독일 3사면 어디예요? 독일 3사 자동차 어디예요? 벤츠. 그다음에 벤츠, 그다음에 아우디, 그다음에 벤베 이렇게 있죠. 어? 왜요? 저기 독일 3사 아니에요? 벤츠, 아우디, 벤베. 벤베 볼래? 배, 엠베. 아, BMW. 아, BMW. 여러분이 하도 그러니까 그게 특이하긴 해요. 잡아 특이하다. 왜 그러냐면 이거 뭐예요? 뭐로 읽어요? 벤츠예요? 벤츠지? 여러분들 벤츠야 벤츠 먹방 벤츠. 근데 벤츠로 읽잖아. 왜 독일이 지읒발음 치발음 되니까 여러분 잘 아는 폭스바겐 있죠? 그거 뭐예요? 원래 발음은 볼크스웨간이에요. 볼크스웨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 볼크스. 아니, 이거 바뀌었다. 볼크스웨간이야. 근데 뭐라고 읽어? 폭스바겐. 다 그렇게 독일식대로 읽어줘.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하지만 유일하게 얘는 그냥 영어로 BMW 이렇게 BMW 읽어.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 아주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렇지? 다른 건 다 그럼 이걸 그냥 볼kswagen이라고 읽든지, 이것도 벤츠라고 읽든지 다 독일어로 읽어줘.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다 읽어주고 얘만 BMW. 그래서 독일 3사잖아 이렇게 아우디, 벤베, 그다음 벤츠. 이게 미국 애들은 벤츠라고 안 하고 앞자리부터 읽으니까 메르세데스라고 그냥 하지만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 가지고 가오가 안 살아. 과시가 안 돼. 왜? 한 7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E클래스 정도 한 7천 원 살 수 있잖아. 내가 연봉이 한 4천 돼. 그러면 에이씨 한번 해보자. 60개월 할부해가지고 60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110만 원 되니까 120만 원 되거든요. 120, 130 정도까지 되는 거야. 60개월 할부하면 한 120, 130까지 되거든요. 에이씨, 뭐 죽어보지, 라면만 먹고 그냥 벤치 타지, 뭐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가오가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산다고. 무슨 강남 아줌마들 타는 차다, 뭐 강남 소나타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가오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야 돼. 한 단계. 그래서 차 좋지도 않은 차인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팔리는 차가 뭐 마세라티, 뭐 아니면 포르쉐. 이제 가면 일단 1억 3, 4천 그냥 넘어가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올렸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차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포란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포란페는 카페. 포르쉐, 람보르니, 페라리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카페인데, 거기에 이번에 뭐 차를 산 거예요. 포르쉐 차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포르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옵션이 많아요. 운전대 근처에 보면 단추들이 졸라 많아요. 이게 다 옵션이에요. 또 옵션이 많은 건 22개까지 있어요. 그럼 적은 옵션은 작은 금액은 120, 140, 큰 금액은 480. 그럼 옵션 다 합치면 한 5천 돼, 5천. 그럼 차 가격이 이번에 이제 차 뽑았대. 차 가격 2억 2천, 옵션 가격 5,800. 옵션 가격.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사지. 그러면 이제 이거 60개월 할부로 해도 한 달에 240 정도 나와요. 60개월. 그러니까 60개월 전체를 60개월 아니고 한 5천 넣어놓고 하면 5천 넣어놓고 하면 한 240, 5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저히 살 수가 없지. 한 달에 300 버는데 240, 50 하면 이거는 뭐 라면도 못 먹어. 휴대폰도 안 써야 돼. 그냥 차라리 살아야 돼. 그냥 못 사지. 못 사니까 사는 거야. 못 사니까. 과거가 살잖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번 BMW 어떻게 중고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냥. 근데 안 되잖아. 그 이상 가면 1억 5천이어 가면. 비합리적이란 이게 비합리적이야. 비싸야 산다고. 비싸야 과시하려고.
그 다음에 충동소비. 충동소비 계획 없이. 마트 갔다가 막 사는 거죠, 막. 그 다음 의존소비는 광고 같은 데 의존해서. 그 다음에 투기소비는 뭐냐면 우리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 투기라고 그래요. 가치를 보는 건 투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지만 얘는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승합효과는 뭐냐면 속물효과, 백로효과 이런 건데 남들이 사면 안 삽니다. 남들이 사면 그걸 안 사요. 거꾸로 사람들이 사면 나는 거꾸로 소비를 줄여버려요. 난 니들하고 달라 이런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모방소비라는 게 있어요. 모방소비. 모방소비는 뭐냐면 밴드웨건 효과, 악대차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밴드웨건이 악대차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모방, 따라서 소비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식으로 모방, 따라서 소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 사니까 막 나 같이 따라 사는 거죠. 한번 사보고 싶어서 사는 거죠. 롱패딩 같은 거 있잖아. 롱패딩 사니까 같이 사잖아요. 아니 캐나다 사람도 잘 입는 롱패딩을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그걸 겨울에 잠깐 한 달 입으려고 사는 거 그렇잖아. 나도 입어보니까 따뜻하게 하겠지만 그 캐나다 사람들도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롱패딩 입고 뉴욕 갔대. 롱패딩 입은 새끼는 나밖에 없더래. 뉴욕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데 롱패딩 입은 새끼는 걔는 그냥 가죽 점퍼 입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저 새끼 뭐지? 롱패딩 입고 다니니까 운동선수인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 운동선수만 왜 몸을 따뜻하게 보여야 되니까 농구선수 이런 애들 롱패딩 입지만 이 새끼는 뭐지? 운동선수인가? 생긴 거 이거 농구는 아닌데 졸라 작은데 키 170인데 이상하다.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뉴욕까지 갔는데 춥다고 해가지고 롱패딩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따라가는 거 따라서 소비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이제 겨울에 여기 동성로 봐도 롱패딩 졸라 입고 다니잖아. 춥지도 않은데 데프리카라고 여름에 하는데 뭘 롱패딩이 필요하다고 따라가는 거 따라서 따뜻하다고 좋다고 하니까 모방 소비. 이게 뭐예요? 비합리적 소비. 소비.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계에서 보면 세 번째 소득, 소비, 저축 이걸 하게 되는데 뒤에서 한번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가 소득은 우리가 총소득이 있어요. 총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는 우리가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지출이라고 봅시다. 지출에는 비소비 지출, 소비 지출이 있어요. 그럼 뭐냐? 비소비 지출은 뭐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뭐냐? 이자, 관리비, 세금, 보험료 의무적으로 나가야만 되는 거. 물건은 산 게 아니고 할부금 이런 거 말고 관리비, 보험료, 세금, 월세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이 뭐예요? 비소비 지출 뺀 게 소비 지출이야.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 뭔가를 구입하는 거, 서비스, 재화. 그럼 얘가 뭐냐면 얘는 총소득에서 뭘 뺀 거예요? 비소비 지출을 뺀 게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저축이 있어요. 저축은 뭐에서? 처분 가능 소득에서. 뭘 뺀 거예요? 소비 지출을 뺀 게 바로 저축이죠. 저축은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입니다. 기업은 더 할 게 없어요, 기업은 자,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입니다. 납세 의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창조적 파괴, 혁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야? 창조적 파괴, 혁신,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방법, 새로운 우리가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새로운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항상 효율적 의사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인데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합리적 의사결정.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보시면 결정 어떻게 결정하냐? 자, 보세요. 우리가 한 개 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개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 더라는 의미라고 했죠. 하나 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었을 때 나에게 오는 수입, 추가되는 수입. 한 개 비용은 하나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더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더 크다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만들어야지. 왜 만들수록 이익이 더 생기는데. 만들수록 이익이 생기잖아.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전에 이런 구간이 있겠죠? 여기서 멈춰야지. 이게 극대지지. 자, 봐.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윤이 계속 생겨 안 생겨? 플러스죠? 플러스야.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려오겠죠?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또는 여기에서 이게 없이 바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멈춰야죠. 여기서. 꺾이기 전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좀 이따 이제 문제 푸시면서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보면 영향인데 당연히 기업 활동이죠. 기업 활동을 하는데 누가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우리가 법과 제도가 영향을 줄 것이고 정치죠. 문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다양한 그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부입니다. 정부인데 정부는 우리가 정부 가시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경제 역할이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 다음에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 자원 배분,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안정. 총 5개예요. 5개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크게 그냥 5가지로 봐도 돼요. 5가지. 몇 페이지냐면 207페이지입니다. 207. 자, 보시면 첫 번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서의 여러분들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시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거래 비용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결국엔 귀결되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에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 하나만 얘기해라. 그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시장에 맡기면. 왜? 실패하거든. 독과점 때문에. 독과점 되면 효율적이에요? 좋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수정하든지 아니면 규제를 해서 시장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게 바로 뭐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금 걷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죠.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 배분. 자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배분하잖아. 공공재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국방, 치안, 소방도 늘리고. 그래서 요즘에 소방을 막 늘리고 하니까 좋잖아요.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세종 공무원하고 소방하는 선생님들이 좋겠죠. 왜? 더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자, 경제를 또 성장시켜야 되잖아. 국가라는. 정부는. 그 다음에, 경제가 뭐 여러 가지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호황이 너무 이제, 과열되거나, 침체 과열될 때 그걸 안정시켜야 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 촉진, 이건 뭘 얘기하는, 경쟁 촉진, 시장 실패 보완, 다 뭐예요 이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요. 207페이지. 시장 경쟁 촉진,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보완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고, 그 다음에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기 안정,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제가 여기서 안 하냐면 왜 뒤에서 다 나오거든요. 시장 실패 배우죠? 독과점 배우죠? 3단 뒤에 가면 나와요. 따로 단원이. 그 다음 소득 재분배, 이젠 여기서 할 거예요. 세금 하면서. 그 다음 뒤에 경기 변동 조절, 경제 성장 뒤에서 합니다. 자세하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소득 재분배에서 뭐 한다? 세금 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는 세금, 즉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이라고 하는데 항상 걷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걷는 것보다 쓰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균형이. 적당히 걷고 적당히 쓰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쓰거나 경기가 좋으면 지출 좀 줄이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 예산 더 적게 쓰는 거. 흑자 예산 더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균형 예산. 자,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은 일단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의, 예산안 심의, 의결 누가 해요? 예산안 심의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은 다시 행정부. 그 다음에 결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검사입니다. 검사는 감사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 또는 이걸 다른 말 결산 심사 누가 해요?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고 들어가면 이제 조세인데, 조세는 우리가 법률주의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함부로 걷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대로만 걷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를 거둘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세율에 따라서, 세율, 첫 번째, 비례세가 있어요. 비례세. 그 다음에 누진세. 그 다음에 역진세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비례세는 간단해. 뭐냐 하면 세율이 일정한 거예요. 세율이 일정하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소득세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세액은 어떻게 돼? 같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대상 증가 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올라가면 똑같아요. 세액도 같은 비율로. 소득이 100% 올랐어? 2배 올랐어? 세액도 2배 올라. 왜? 세율이 같으니까. 세액 증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누진세는 세율 자체가 올라가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대상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는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해? 비율이 올라가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지. 10%면 100만 원 얼마예요?
10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얘는 100만 원대 10%, 200만 원대 20%. 그럼 뭐예요? 100만 원대 10만 원. 200만 원대 얼마? 40만 원.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역진세는 세율이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과세대상 표준, 우리가 과세 대상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그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모르죠. 세액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 있어요. 자, 뭐냐? 얘 같은 경우 100만 원은 10%, 200만 원은 뭐 5%, 6% 할까요? 6%? 그럼 100만 원대 10만 원, 200만 원대 얼마요? 12만 원. 올라가잖아. 이게 5%면 얼마요? 10만 원. 똑같네. 이게 4%면 8만 원. 내려갔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역진세는. 역진세는 세액은 몰라. 뭐만 알아? 세율만 알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납세와 담세 일치.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 요 납세와 담세에 따라서 뭐로 나오냐면, 직접세하고 간접세.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직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아요.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물건 살 때 부가치세가 다 10%씩 붙어 있어요. 10%씩 붙어 있어. 10%씩 붙어 있는데 내가 내는 거야. 세금은 부가치세 누가 내? 가게 주인이. 부가치세를 내라고 가게 주인한테 얘기해. 부담 내가 하고. 이게 뭐가 있어요? 소득세, 재산세, 그 다음에 법인세. 주로 뭐가 많냐면 누진세가 많습니다. 누진세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얘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대부분 뭐가 많냐면 비례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진성이 있다. 역진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누구나 세금을 똑같이 내잖아. 1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세금 똑같이 내지. 그러면 그 부담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부담이 커요? 1억을 버는 사람 부담이 커요? 100만 원 사람 버는 크지. 그럼 저 부담 점점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담이 줄어들잖아. 마치 역진세는 아니지만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럼 얘는 조세 저항이 커. 얘는 그 다음에 조세 저항. 다만 얘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죠.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커요. 다만 얘는 조세 저항이 너무 커. 그래서 조세를 걷어들이는 조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어떻게든 돈 안 내려고 막 하잖아. 얘는 조세 저항은 없어. 그래서 조세 비용은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만 역진성이 있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세 정가. 뭐냐면 가격을 기업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누가 부담해? 세금을 기업에다 부과했는데 그 기업의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조세의 전가. 조세를 부과시켰는데 어디로 넘어갔다고? 어디로 넘어가? 소비자한테 넘어갔다고. 조세의 전가. 자, 봅시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외에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보통세, 목적세 잘 안 나요. 우리가 뭐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무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것도 사실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특이한 건 주민세니까 지방세겠지. 그 다음에 소득세는 국세구나. 그러니까 소득, 부가치세, 관세. 소득세 정도만 국세구나. 조금 아시면 돼.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면 알아요. 관세는 국가 들어올 때 매긴 책임이니까. 목적세는 더 표시가 나요. 재산세, 등록세, 부가치세, 보통세. 목적세 목적이 있으니까 교통, 그 다음에 교육,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례세하고 누진세인데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 자, 이거 비례세예요? 아니면 누진세예요? 이거 누진세예요? 비례세예요? 비례세죠. 모르죠. 여기가 세율이다. 그럼 이거는 누진세예요. 이게 뭐예요? 비례세. 그럼 이건 뭐예요? 역진세. 그런데 여기가 항상 여기는 과세표준, 과세대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됐어. 뭐냐면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가 세액이야. 그럼 뭐예요 이건? 이건 뭐예요? 비례세죠. 비례세. 그러면 누진세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올라가죠. 이렇게 점점 더. 그 다음에 역진세는 점점 어떻게 돼? 더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꺾이냐 안 꺾이냐인데 보통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항상 뭘 봐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세로 기준 금액을 봐야 된다. 그걸 봐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조세까지 해서 뭘 봤냐면, 그러면 자, 문제를 같이 볼게요. 문제 몇 번이냐면 문제 2번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문제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15페이지 2번, 3번, 4번, 8번, 9번까지 보겠습니다.